16 소녀와의 스캔들 뒤에 숨겨진 100억대 독립 펀딩의 비밀, 믿기시나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910년대 일제강점기 서울 한복판,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천도교의 수장인 의암 손병희 선생이 30살이나 어린 기생과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이 돕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선 후보급 인사가 20살도 안 된 신인 연예인과 스캔들이 난 격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랑은 단순한 치정이 아니었습니다. 손병희 선생은 그녀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고 주옥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천도교 여성운동의 리더로 키워냅니다. 신분을 초월한 이 파격적인 로맨스가 사실은 3.1 운동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전초전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그 뜨겁고도 치밀했던 손병희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1순위 파격의 로맨스, 기생 출신 사모님 주옥경과 선 넘는 사랑. 당시 손병희 선생은 50을 넘긴 나이였고 주옥경은 갓 16을 넘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신분제는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기생에 대한 편견이 칼날 같은 시절이었죠. 여러분, 교단 내부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하시나요? 어떻게 천한 기생을 우리 교단의 어머니로 모시느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손병희 선생은 요즘 말로 직진남이었습니다. 그는 주옥경을 단순히 곁에 둔 것이 아니라 평양으로 유학을 보내 근대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이 사랑은 훗날 3.1 운동에 보이지 않는 동력이 됩니다. 주옥경은 선생이 옥중에 있을 때 지극성성으로 뒷바라지하며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연락책 역할을 해냈거든요. 사랑이 한 여성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셈입니다. 잠시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짧게 눌러주시면 이 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2순위, 세기의 라이벌, 이승만의 외교 vs 손병희의 자금, 누가 더 강했을까? 여러분, 독립운동의 두 검을 이승만과 손병희를 비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두 사람은 요즘 말로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세련된 양복을 입은 이승만은 글로벌 외교전에 올인했다면 국내에서 수백만 신도를 거느린 손병희는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승부했죠. 이승만이 미국 정계에 호소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칠 때 손병희는 우리 힘으로 판을 깔자 하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3.1 운동 당시 쓰인 독립선언서 인쇄비, 전국적인 연락망 구축비, 심지어 민족 대표들이 모였던 태화관의 식사비까지 전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손병희의 금고였습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의 권위를 세웠다면 손병희는 실질적인 전주이자 기획자였던 겁니다. 3순위, 돈의 미스터리, 지금 가치로 100억, 천도교의 황금알. 3.1 운동이 말로만 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사 자금이 요즘 가치로 따지면 최소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손병희 선생은 천도교 신도들이 낸 성미와 성금을 독립운동 펀드로 전환했습니다. 일제경찰은 손병희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며 혈안이 되어 자금줄을 쫓았죠. 하지만 그는 이 돈을 보성학교와 동덕여 학교를 인수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신념 때문이었죠. 독립운동은 결국 돈과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현실주의자였습니다. 4순위, 주의와 이념, 인내천, 내가 하느님인데 누굴 무서워해. 손병희 선생의 핵심 이념은 바로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이 짧은 문장이 당시 사람들에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5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위계 질서가 엄격하던 시절에 노비나 백정에게 당신이 하느님입니다 라고 말한 건 천지를 뒤흔드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념을 바탕으로 개벽을 외쳤습니다. 세상의 판을 갈아엎자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적폐청산과 완벽한 평등을 합친 개념입니다. 이 확고한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나도 하늘이고 너도 하늘인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며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5순위, 기행과 플렉스, 지도자가 초라하면 민족이 기죽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립운동가의 이미지는 가난하고 초라하죠. 하지만 손병희 선생은 달랐습니다. 우이동의 봉황각이라는 호화로운 수련원을 짓고 최고급 차를 타고 다녔고 옷차림도 늘 깔끔했습니다. 일각에선 너무 사치스러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일제 앞에서 구질구질해 보이면 우리 백성들의 기가 죽는다는 논리였죠. 그는 일본인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풍모를 유지하며 당당히 요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략적인 럭셔리 리더십이었던 셈입니다. 6순위, 인간적 고뇌, 사위 방정환과의 특별한 약속. 손병희 선생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위인 방정환을 어린을처럼 아꼈죠.
선생은 방정환에게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실 선생은 늘 외로웠을 겁니다. 교단을 이끄는 수장이자 민족의 리더라는 중책, 그리고 일제의 감시. 그런 그에게 방정환은 유일한 숨구멍이자 미래를 맡길 희망이었습니다. 장인과 사위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휴머니즘, 가문의 영광을 넘어 민족의 자산이 된 배경에는 이런 인간적 유대가 있었습니다. 7순위, 수평적 리더십, 함께 갑시다. 종교연합의 시처. 요즘 기업에서도 협업이 화두죠. 100년 전 손병희 선생은 이미 이를 실천했습니다. 3.1 운동 당시 기독교, 불교와 손을 잡는 종교연합을 이끌어낸 주인공이 바로 그입니다. 자기 종교만 옳다고 고집 피우는 꼰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찾는 일에 네 종교 내 종교가 어디 있느냐며 통 크게 양보하고 협력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목사님, 스님들과 협상할 줄 아는 유연한 사고방식. 오늘날 갈등이 심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덕목 아닐까요? 8순위, 전략가 손병희. 왜 하필 태화관 요정에서 모였을까? 3.1 거사 당일 민족 대표들이 종로 탑골공원이 아닌 태화관이라는 요정에서 모였다는 데 주고 비관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손병희는 학생들과 군중들이 일제의 총칼에 다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먼저 요정에서 체포되고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사의 상징성만 극대화하려는 거죠.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 독립의 불씨를 지핀 기획력, 요즘 시대의 어떤 전략가도 따라오기 힘든 통찰력입니다. 9순위, 사랑의 그늘, 주옥경의 눈물과 평생의 수절. 손병희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주옥경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저 돈 보고 머륜한 거 아니냐는 비아냥도 견디어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선생 사후에도 평생 수절하며 천도교 여성회를 이끌었습니다. 선생이 옥에서 앓던 병을 뒷바라지하며 쏟았던 정성은 진심이었던 거죠. 위대한 혁명과 뒤에서 묵묵히 풍파를 견뎌낸 한 여성의 수뇌보. 우리는 그 진심을 너무 늦게 알아준 건 아닐까요? 10순위, 현대적 비유, 100년 전의 잡지왕과 콘텐츠 파워. 손병희 선생은 미디어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가 창간한 잡지 개벽은 당시 지금의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상의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신문명이 쏟아져 들어오던 시기,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콘텐츠로 제시한 겁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미디어 전략가였던 셈입니다. 11순위, 숨겨진 약점, 거대 조직의 분열과 배신.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선생의 카리스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 그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교단 내부는 권력 다툼으로 휘청거렸죠. 특히 제자라고 믿었던 이들이 친일로 변절할 때마다 선생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하던 그의 탄식은 오늘날 조직을 이끄는 모든 이들에게 남의 일 같지 않게 다가옵니다. 12순위, 봉황각의 비밀 회동, 기록되지 않은 483명의 훈련. 우이동 봉황각에서는 483명의 천도교 지도자가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료가 부족하여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상당 부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술을 연마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영적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대한 독립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13순위, 객관적 평가, 종교 권력의 양날의 검. 손병희 선생은 천도교를 통해 민족을 결집했지만 동시에 종교가 너무 거대해지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겪었습니다. 거대 자금이 모이다 보니 투명성 논란이 있었고 수장 한 명의 결단에 수백만 명의 생사가 달리는 구조였죠. 그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합의제를 도입하려 애썼지만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은 결국 강력한 1인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종교의 순수성과 정치적 영향력 사이의 줄타기, 그것은 오늘날의 거대 조직들이 마주한 숙제와 닮아 있습니다. 14순위, 유년기, 서자라는 멍에다 만든 도끼. 이제야 그의 뿌리를 살펴봅니다. 손병희 선생은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한계 때문에 차별받아야 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그를 혁명가로 만들었습니다. 왜 나는 남들과 똑같이 대우받지 못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그를 동학으로 이끌었죠. 결핍이 에너지가 되고 상처가 사명이 된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15순위, 역사적 의미, 손병희가 남긴 유산. 손병희 선생은 2022년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평등사회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외교의 틀을 닫고 김구가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면 손병희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밑바닥에서 돈을 대고 이념을 만들고 사람을 모은 총감독이었던 겁니다. 마치는 말,
여러분, 오늘 만나본 손병희 선생은 어떤 분이셨나요? 사랑 앞에 당당하고 독립 앞에 치밀했던 그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그의 외침은 1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의 조건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